정부도 사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13대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네. 이후 분양 시장들이 둔촌주공 망하는 줄 알고 네. 청약통장 아끼고 했었던 사람들이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였나 네. 이름도 좀 헷갈리는데 맞는 것 같아요. 거기도 갑자기 경쟁이 빵 터지고 네. 이후 하는 서울 청약들마다 경쟁률이 빵빵빵빵빵 높게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오늘은 약 6개월 만에 다시 부익남TV에 찾아오신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2023년 하반기 집값 동향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투미TV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저번에 나오셨을 때가 그 12월 말이었는데 그때 나오시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때 가장 분위기 안 좋았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막 그 PPT 막 띄우고 막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 댓글도 안 좋았거든요. 엄청 물론 살벌했습니다. 그때 뭐 집값 가장 그 어찌 보면은 집값의 그 분위기도 그랬지만 앞으로 뭐 집값 더 떨어진다. 그 하락세가 가장 그 셌을 때. 근데 그 나오시고 나서 뭐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 이제 약간 반등세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약간 집값 하락세도 어느 정도 좀 멈추고 일부 지역은 좀 약간 훈풍이 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쵸.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하셨었나요? 그 예상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마 12월 28일 네. 거의 막 연말 네,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서 뭐 일주일도 안 돼서 13대책 나오고 네. 13대책 나오면서 이제 그때 둔촌주공 다 망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맞아요. 뭐 다 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순위 청약에서 무슨 10만 명 네. 결국 결과론적으로 10만 청약설이 맞았다라고 사람들이 네.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청약 같은 경우도 장위 4구역도 막 미분양 줍줍까지 가다가 네. 다 완판하고 그때 철산도 철산 8구구역으로 기억하는데 거기도 분양가가 장위 4구역 똑같이 10억이었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러면 철산 왜 가냐 이제 서울로 가야지 막 이러다가 철산도 완판하고 근데 지금 최근에 광명 1구역 광명 뉴타운에서도 가장 조금 외진 데가 광명 네. 1구역인데 거기 분양가가 철산 때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경쟁이 막 터져 나가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근데 네. 참 일단 질문 자체가 네. 이걸 예상했냐고 하면 네. 사실 대책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저는 요즘 겸손해지기로 결심을 네. 했습니다. 네. 왜냐면 저번에도 이제 딱 생각했었던 것 중 하나가 딱 12월 말에 저희 네. 방송했었던 게 어떻게 따지면 거의 회고록에 가까운 내가 이거 왜 틀렸냐. 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상 못했었던 금리를 네. 너무 급격하게 올리고 우리 그때 점도표 보여주면서 네. 야 그게 연준도 솔직히 이렇게 올릴 거라고는 파월도 예상 못했을 그렇죠. 거다 그렇죠. 하면서 이게 너무 우리가 일반적인 흐름이랑 너무 이제 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틀린 건 틀린 거고 네. 그게 쭉 얘기했었을 때 이제 댓글들 막 변명하냐 네. 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또 누군가는 그래도 뭐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얘기하는 것도 네. 또 맞는 말 아니냐 뭐 거의 누가 예측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런 저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일단은 제 분야를 잘해야겠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답게 네. 재개발 재건축을 보고 그냥 경기를 세포로 내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하면서 요즘 좀 자숙 차원에서 개인적인 공부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결국에 이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급변한 것 어찌 보면 막 그 완전 미분양 사태가 막 예견되었던 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었던 거는 13대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13대책이 제일 주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3대책이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있겠지만 13대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분양권 규제를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려버리겠다로 네.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에 대해서도 둔촌주공이 딱 대표적인 타겟팅이었죠. 사실 네. 13대책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둔촌주공 구하기라고 보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둔촌주공에서 5구 타입까지만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네. 나왔는데 원래 중도금 대출이 9억까지 있다가 12억까지 가다가 이제 84 타입은 12억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아예 대출 상한선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전매금지 풀어버리고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냐 이걸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실거주 요건도 없애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고 청약 요건 다 풀어버리고 네. 무순위 청약을 전국 청약이랑 다주택자도 할 수 있게 바꾸고 무엇보다 13 대책 때 이제 곧바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려가지고 강남 3구랑 용산 제외하고 다 비규제지구 바꿨잖아요. 네. 이게 정말 컸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둔촌주공이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말했었던 거가 저는 둔촌주공 뭐 그때도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네. 둔촌주공만한 입지가 없다. 그 가격이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맨날 건설사 앞잡이냐. 조합한테 돈 받았냐. 네. 제가 조합한테 돈 받고서 이런 얘기라도 하면 차라리 덜 억울하기라도 네. 하는데 돈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네. 했다가 근데 반대로 말하면 트리거 될 수도 있었던 것도 그만큼 좋은 입지였고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봤는데 거기가 미분양이 터지는 순간 네. 둔촌주공 이하는 다 죽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13대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네. 이후 분양 시장들이 둔촌주공 망하는 줄 알고 네. 청약통장 아끼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영등포에서 양평 12구역이었나요? 네. 거기 이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였나요? 네. 이름도 좀 헷갈리는데 맞는 것 같아요. 거기도 갑자기 경쟁이 빵 터지고 네. 이후 하는 서울 청약들마다 경쟁률이 빵빵빵빵빵 높게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정책이 이제 어찌 보면 그 뭐 향방을 갈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인근의 지역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도 좀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방은 좀 다릅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일단 네. 청약 시장이랑 지방 부동산 시장은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참고로 저는 서울 수도권을 주로 보다 보니까 네. 지방 시장을 제가 제대로 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저희 투미TV라든가 이제 뭐 다른 전문가분들 섭외하기도 하고 네. 이제 지방만 이제 주로 보시는 전문가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청약과 다르다라고 한 이유는 이제 이전 장을 복귀해서 보게 네. 되면 항상 분양권이 먼저 네. 뜨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즉 투자 시장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및 준주거 상품들,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뭐 생숙, 지산 이런 네. 애들이 나중에 올라가는 게 그동안의 흐름이었어요. 네. 근데 지방은 여전히 청약 지옥인 데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도 어렵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지방도 지방 나름이라고 하지만 일단 아파트 시장은 위례로 서울과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네. 지금 서울 수도권은 12월까지는 작년 12월까지는 바닥치다가 1월 달에 이래 13대책 나오고 13대책 나오자마자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처음엔 조금 눈치 보면서 움직이다가 실제로 완판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조금씩 급매물들 빠지더니 이제 1월 말부터 2월 3월 막 확 거래되면서 급매물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방 아파트들도 물론 이제 전고점 회복 이거는 아니지만 바닥 찍고서 가격대들이 어느 정도 다들 올라가는 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요즘 시장의 색다른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당장 우리 네. 금융위기 당시에도 네. 서울 수도권 박살 날 때 네. 지방은 그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차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보가 너무 발달되면서 네.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 행동하는 게 이제 똑같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방 움직이는 타이밍들도 1월 달부터 네. 급매물들 싹 거래되기 시작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뭐 이제 그 뭐 급매물 뭐 이런 이제 일반 구축 얘기도 이제 해주셨지만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미분양 쪽도 많이들 지금 감소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죠.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청약 분양 시장들도 약간의 좀 훈풍이 좀 부는 것 같은 게 이제 지방 시장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가 해가지고 좀 여쭤본 그렇죠. 거거든요. 지방도 청약도 괜찮은 데들은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아파트들이 좀 거래되는 거 보면서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렇죠 안 좋은 기사들도 많고 실제로 청약은 오히려 약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 청약 시장도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가점이 높은 사람만 되다가 2023년 4월 달부터는 이제 추첨제가 도입됐잖아요.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0% 추첨, 네. 그것도 84 타입 초과는 100% 네. 추첨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굳이 내가 저런 데를 청약 넣을 필요 없는데 뭐 나도 여기 중요한 핵심 지역도 청약 당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청약은 좀 더
양극화 느낌이 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 쪽에 더 몰릴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도 이제 줍줍들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 미분양들을 좀 감소시키고 하는 거 있는데 오히려 상담하다 보면 무주택자분들 청약은 오히려 핵심 지역으로 가려는 네. 경향들이 더 뚜렷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좀 수도권 쪽을 좀 전문으로 좀 보시니까 수도권도 사실 넓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좀 같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좀 특히 뭐 인천 쪽 이쪽은 좀 상황 안 좋았었던 분위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이제 서울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급매물들이 좀 거래되면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인천은 조금 더 사람들이 길게는 보죠. 왜냐하면 일단 심리가 꺾인 게 되게 큰데 네.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공급량이 적다. 네. 특히 이제 경기권은 액면으로 보면 좀 공급량이 좀 있어 보이는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우리가 공급이 많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대구도 그렇고 네. 인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서울의 대표적으로 화곡동이나 인천의 미추홀구나 요즘 전세 사기들 네. 막 터지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이슈가 달라서 신축 빌라들이 보통 터지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인천에 그런 사고들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심리적으로도 막 자꾸 막 거기는 조금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천이라고도 퉁쳐서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게 송도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많이들 네. 거래가 되면서 네. 회복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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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간 조금 진짜 급매물들은 좀 빠지긴 했는데 매수세가 조금 덜한 것도 있고 네. 좀 여전히 좀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서울 경기권에 여전히 저렴한 재개발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장이 좋을 때는 핵심 지역들이 올라가고 퍼져 나가면서 이제 외곽 쪽들도 올라가는데 네. 여기는 아직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서울 중심지로 말하긴 좀 뭐하지만 인서울에 그래도 투자 금액을 2억 선으로 갈 수 있는 데들도 있어요. 네. 뭐 미리 얘기하면 상계뉴타운이라든가 장이 14구역 같은 네. 경우도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야, 인서울도 그러는데 인천은 그러면 한 반값인 1억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네. 사람들의 생각인데 1억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내가 거길 왜 가? 잃어버리면서 가격이 거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 투자금 대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지역적인 약간 격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나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인천에 투자하려고 하는 결심을 내가 큰 결심하고 사람들 네. 인천 안 좋다 할 때 내가 지금 들어가면 싸게 사겠다 네. 했더니 생각보다 안 싸. 네. 그러니까 투자금이 좀 안 싸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우선은 좀 서울부터 좀 투자하고 이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라고 놓고 보면은 지금은 좀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재개발 재건축에 좀 투자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건가요? 좀 한 반년 전 대비해서? 엄청 높아졌죠. 관심사가 어마어마하게 한 반년 높아졌죠. 사이에.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는 반년인데 네. 저희 그때 촬영 시점으로 보면 네. 한 달 만에 네. 한 달 사이에. 그렇죠. 이제 1월 중순부터 거래가 네. 막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가격대들이 촥촥촥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건 일산부동산 대책 말고 다른 영향일까요? 비규제 지역으로 풀어준 풀린 게 되게 컸고 네. 근데 이게 꼭 비규제 지역만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게 일단은 정부가 그렇게 규제 지역들 싹 풀면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들 강남, 성구랑 용산조차도 지금인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때 사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그때 거래들이 쫙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가격이 어때요? 라고 말하면 참 그래요. 이 지역 어때요? 이 동네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올라간 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볼 만한 데들은 가격 회복들이 많이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면 떠오르는데 뭐 어디 있으신가요? 재건축이요? 네. 뭐 지금 뭐 반포나 개포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반포, 개포, 네. 뭐 압구정, 네. 목동, 여의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음. 여전히 지금 언론 기사 보다 보면 막 가격 막 바닥을 길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포 얘기를 하셨으니까 반포 네. 먼저 얘기하면 지금 최저점 가격 대비 네.
못해도 거의 한 8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어요. 이 반포 33평형이 한 제일 저렴한 금액 거래가 한 43억까지 되다가 지금 다 50억 넘어가거든요. 반포 네. 주공 1단지 네. 1, 2, 4주구 기준 네. DH 제일 클래스 큰 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반포 대장 네.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정고점 대비해서는 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정고점이 이제 50억 후반에서 뭐 호가는 60억까지도 갔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 한 7, 8억 싼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막 정고점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거시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막 그때 얘기 안 했으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네. 우리가 너무 자기 확신이 세면 안 되겠다. 이 거시경제를 너무 이제 네. 강력하게 보면 안 되겠다 생각도 하는데 지금 가격대들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경기 흐름을 더 많이 타요.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빠질 때 재개발 재건축은 한 6, 7억 빠집니다. 네. 왜냐하면 명확한 투자 상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는 전월세를 줘도 되고 내가 실거주를 해도 되는데 막 재개발 재건축 실거주 하기가 되게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언제 될지도 또 그쵸. 애매하고 오래 네. 걸리기도 네. 하고 리스크도 있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재건축은 그나마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할 그렇죠. 수도 있고 전세도 그래도 뭐 마음에는 안 들어도 위치라도 좋으니까.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재개발은 실거주 요건이 더 험난하잖아요. 전세가 해봤자 막 1, 2억밖에 안 하는데도 네. 넘치고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둘 다 투자 시장으로서 막 출렁출렁 거리지만 그나마 경기가 회복하는 기미가 있다라고 네. 하면 재건축이 좀 더 움직입니다. 좀 더 빠르게. 네. 그래서 재건축들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싼 데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장 목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목동 대장이 목동 7단지잖아요. 7단지 지금 30평대가 지금 25억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는 정고점 회복했거든요. 물론 이제 목동 내에서도 단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정고점 대비 한 1, 2억 싼 애들도 있는데 요즘은 정고점 대비 1, 2억 싼 게 싼 건가라고도 반문을 하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들 가다 보니 재건축은 사실상 이제는 예전 가격 생각하고 들어가 보면 나는 지금 올라간다는 확신도 없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격이 내가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게 지금 분위기고 네. 재개발 지역도 많이들 올라갔어요. 근데 네. 아직 안 올라간 지역들이 있어서 네. 그런 데들을 찾아 떠나는 게 요즘 분위기죠. 그 사실 전고점이라는 거를 회복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게 아니 뭐 지금 금리가 뭐 확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목동 같은 지역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풀린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가 뭐 좋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게 좀 예상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동은 약간 조금 다른 의미라고 봐요. 목동 네. 이제 재건축들은 지금 규제들이 다 풀리잖아요. 안전진단 규제가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시행령이니 뭐니 이제 안전진단 기준들 다 바뀌어 나가면서 목동 보면 지금 뭐 목동 몇 단지 하면서 한 7개 단지인가? 네. 이제 안전진단 2차 면제 다 네. 되고 지금 재건축들 다 막혀 있었던 것도 이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분위기 타는 거랑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네. 바뀌면서 그전 일기신도시 특별법이었다가 이제 노후계획도시니까 목동 등도 이제 다 포함이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 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그 가격이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 보니까 애초에 정고점 회복이라 했었어도 애초에 그 정고점이 눌려 좀 낮았다.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유를 찾아 나가는 거지만 네.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으로 보면 사실 지금 시장이 제일 사람들이 아리송해요. 네. 저도 이렇게 빨리 반등이 네.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물론 사람마다 이제 마랑이 좀 다르죠. 이게 반등이 아니라 네. 데드캣 바운스다. 네. 근데 조금 막 고양이 생각보다 많이 튀게 올라간다. 그러면 뭐 더블 딥이 될 수도 네.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사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리고 네.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서 움직이는지를 좀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부인남님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암흑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아. 그렇다 해서 이게 이제
반등 무조건 온다. 네. 가즈하다 하면서 막 그냥 그런 쭉쭉 건 올라간다. 아니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때 이제 요즘 욕을 많이 먹고 네. 있지만 이제 실제로 작년에 올라간다 생각했다가 틀린 사람 입장에서 특히 요즘 거시경제 변수들을 요즘 단언하기 참 어려운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지금 어떤 마인드로 사느냐. 내가 이게 무조건 반등한다,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진 않은데 근데 적어도 지금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다고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왜냐면 내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뭐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이런 네.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주식도 이제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뭐 지하 3층입니다. 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뭐 바닥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의 국면들을 살펴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그래도 싸게 사는 거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산 것 같고 무릎에는 사는 것 같다. 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단 무릎 가격은 된 것 같아서 샀는데 네. 더 떨어지면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고 완전 바닥을 잡기는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게 무릎에 들어갔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그것도 나한테는 리스크거든요. 네. 그동안 지켜보았다가 놓쳐왔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네. 특히 지금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들도 있지만 실수요자들도 많이 사요. 네. 예를 들어서 꼭 내가 들어가고 싶었었던 지역도 있잖아요. 뭐 목동 같은 경우 학군진이가 원래 가고 싶어서 가는 네. 데들도 있고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잠실 같은 경우는 원래 위치가 좋은 것도 있고 역시 학군 만만치 않고 네. 뭐 직주 건적성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 지켜봤었던 잠실 금액들 아 예전에 막 30억 돌파하니 많이 이럴 때는 막 못 쳐다보다가 막 그때 이제 20억 깨지면서 뭐 10억 중반대 이거 금매물 나올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가면 내가 적어도 합리적으로는 산 것 같다. 네. 생각하면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와보니까 막 다 가격대 5억 넘게 그렇죠. 뛰면서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르죠. 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적어도 지금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지금 시점에 들어갔을 때 손해는 아니겠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거래 가격이 지금 많이들 회복하면서 좋아졌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추격 매수까지 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확신을 가지고서 막 사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경기가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도 큰 마음 먹고서 사는데 네. 막상 가격을 보니까 정고점보다는 좀 싸다고 해도 지금 막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재현되니만이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어쩌고 막 네. 우리 반도체 수출이 몇 퍼센트가 막 그냥 박살 났고 네. 뭐 삼성전자가 뭐 어닝 쇼크가 나고 막 이런 마당에 뭔 투자냐 막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와중에 나는 큰 마음 큰 결심 내고서 왔더니 생각보다 안 싸. 네. 뭐지? 하는 게 요즘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또 가격이 어느 정도 금매물들 좀 거래되면서 요 호가들이 다 올라갔죠. 이 호가를 내가 받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네.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간 데들이 어디지? 하면서 막 그런 지역들. 지금 트렌드가 스팟별로 움직여요. 네. 뭐 강남구 전체가 다 올랐다. 뭐 강남구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긴 했는데 네. 마포, 성동구 다 올랐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대장 단지들 막 네. 움직이고 대장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움직이고 아직 안 올라간 구축들도 그 뒤에서 움직이고 아직도 안 올라간 세대수가 좀 적다든가 하자들이 조금씩 있는 데들도 이제 여기도 다 올라간 우리도 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다음 동네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직 회복 안 한 지역들 찾아 움직이면서 지금 은평구에서도 못난이들도 뭐 진짜 초급매들은 좀 거래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요즘 트렌드다.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나 뭐 이만하면 사도 되겠다. 나 거주해도 될 만한 그런 좀 소위 말하는 대장 지역, 대장 단지들 위주로 먼저 거래가 되고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그 인근 지역도 약간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뭐 조금 들어본 단지나 들어본 지역인데 아직은 그래도 좀 덜 올랐다. 이럴 만한 어떤 뭐 재개발 지역이나 뭐 이런 단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뭐 한두 군데 소개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일 지금 인서울에서 추천드리는 데는 지금 노량진 뉴타운 강추드려요. 노량진. 가장 단적으로 보는 게 노량진 가격대가 진짜 노량진 7구역 막 이런 데는 저희 6억대도 거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뛰어서 7, 8억 선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노량진이 7, 8억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지역 네. 전후로 봐야 되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소장님 여기 지역 어때요가 아니라 이제는 싼 데가 어디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좀 덜 오른데. 노량진보다 상급지는 어딜까요?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 네. 흑성뉴타운이죠. 흑성뉴타운도 저희가 8억대까지 거래를 하다가 지금 다 12, 13억대로 올랐어요. 네. 물론 흑성뉴타운 전에는 뭐 15억, 16억도 호가 네. 가던 거를 생각하면 물론 여전히 정고점 대비해서 싸긴 한데 네. 먼저 회복들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다운 노량진 차례겠네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노량진이 꼭 위에가 먼저 올라가서만 그러냐 그 뒤에도 바로 대표적으로 북아현 뉴타운에 좀 들 수 있는데 이제 북아현 뉴타운은 이제 서대문구에 있잖아요. 네. 바로 맞은편이 아현 뉴타운이라서 네. 준마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북아현 뉴타운도 저희 6억대까지 거래를 하다가 지금 북아현 2구역 같은 경우는 죄다 이제 9억 다 넘어갔습니다. 투자 9억이에요? 금액이. 네. 그러면 북아현이랑 노량진이랑 놓고 봤을 때 노량진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는 노량진이 더 싸요. 네. 근데 전 노량진이 그만한 취급받을 입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노량진 입지를 제대로 보고 보면 3도심 접근성도 다 훌륭하고 교통이 되게 좋아요. 네. 노량진이 살짝 빠지는 거는 노량진동 자체에 이제 좀 직접 비교할 만한 아파트들이 좀 대표적인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네. 있지만 그런 거 고려해 보면 노량진 가격대가 지금 타이밍이다. 네. 또 좀 더 멀리 더 뒤에 있는 지역 보게 되면 이문이경 뉴타운도 지금 되게 괜찮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문이경도 이문 1구역 25평 신청한 애들이 투자 금액대가 5억 후반 필요합니다. 거의 6억 네. 정도 봐야 되고 여기서도 나는 역세권 그리고 네. 84 타입 갈 거야. 네. 그러면 8, 9억 들어가요. 그러면 이래저래 노량진이랑 이문이랑 가격대가 비슷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문희경 뉴타운 1성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오고 네. 착공까지 해서 공사하고 이제 일반 분양 앞두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시점 차이가 몇 년 차이 난다는 건 존재하지만 그래도 나는 반대로 말하면 2, 3년 더 기다릴 수 있어. 네. 라고 하면 노량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노량진이 현 시점에서는 되게 괜찮다. 얘기 드리고 네. 더 소액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일단 인서울 먼저 얘기하면 상계 뉴타운이 네. 이제 인서울 재개발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쌀 땐 2억짜리도 거래를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2억은 없고 2억 중반. 네. 조금 올랐다라고 해봤자 5천이지만 2억 5천도 대단한 거가 전에 여기 상계도 다 5억씩 거래를 네. 했었던 데들이에요. 투자 그러니까요. 금액만 5억씩 네. 들어갔었는데 반토막 났죠. 음. 근데 이게 2억 3억 빠진 게 여러분들은 에이 그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반토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고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면 관리처분 총회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도도 그렇게 네. 늦춰진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상계도 괜찮고 그다음에 좀 더 안으로 들어오면 성북구의 장인뉴타운에서 네. 장이 14구역도 2억대 네. 15구역은 3억대로 갈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상계랑 비교를 하면 입지는 성북구가 훨씬 더 좋지만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되고서 그렇게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여기는 시간을 그래도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안전한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서울이 2, 3억으로 갈 수 있는 데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네. 얘기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좀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진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금융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네. 우리가 사실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막 한전채도 그때 6%를 막 찍니 많이 이러다가 네. 막 요즘 조금 진정됐다 해도 여전히 막 전기료가 지금 막 어마어마한 또 이상하고. 변수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먼저 은행들이 터져 나가잖아요. 네. 우리가 SB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막 터져 나가면서 진짜 네. 리본 사태 시즌 2니 뭐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도 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거시경제 얘기를 떠나서도 지금 금리가 워낙 높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어요. 네.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 우리가 보통 사업성이라고 얘기하면 현재 용적률은 낮을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네. 높을수록 즉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가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들 얘기했지만 근데 그와 별개로도 지금 시공사들이 건자재 가격도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선별 수주를 해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일군 브랜드들이 그냥 굳이 적극적으로 수주 안 하고 공사비가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안 들면 안 네.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공사비가 예전에 불과 이제 1, 2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300에서 500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네. 지금은 서울은 600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요즘 수주되는 애들은 700 전후합니다. 네. 그렇게 가고 하이엔드 브랜드는 뭐 거의 8, 900선 이제 다 봐야 될 것 같은 게 요즘 분위기 네. 가는데 그러면 일단 공사비가 다 올라가니까 네. 예전에 보던 분담 금액보다는 보수적으로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진행할 때 내가 분담 금액 3, 4억 낸다라고 네. 생각했다가 진짜 못해도 1억 정도에서 많으면 2억 정도는 더 부담하는 거를 네.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가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는 게 전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첫 번째는 사업성 두 번째는 입지 세 번째는 조합원들의 부담 능력을 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네. 해요. 결국 엮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사업성 좋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 뚫고 갈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설령 사업성이 나빠도 그냥 우리는 한 채를 분양해도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 분양으로 뚫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 일반 분양 세대수 보다 보면 100, 200밖에 안 되는 네. 애들 많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에 2000세대 일반 분양입니다 하면 와 사업성이 좋다보다도 느끼는 게 야 저거 미분양 터지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밖에 안 하잖아요. 오히려 한 세대를 분양해도 분양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네. 잘 갈 수 있고 결국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사업성의 영역인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상 진짜 핵심인데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이 좌초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동부 이천동에 레미안 첼리투스는 1대1 네. 재건축을 가면서도 갔잖아요. 일반 분양 필요 없어. 우리 임대주택 안 지을 거야. 네. 쾌적하게 갈 거야. 조합원들이 분당 거의 6억 가까이 내면서도 네. 그냥 우리는 가야 하면서 가면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 없이 1대1 재건축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네.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동부 이천동이니까 된 거죠. 네. 조합원들 수준이 좀 되고 돈 지불 능력이 되고 근데 뭐 강남권역 같은 경우도 1대1 재건축 얘기들이 나오는 데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북에서 이 동네가 막 이런 데들 중에서 분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 이 조합원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만 해도 그런데 경기권, 지방 진짜 옥석 가리기를 잘해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서울이라고 해도 괜찮은 투자 금액대들이 분명 존재해요. 네. 그런데 굳이 리스크를 그렇게 안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요즘은 더더욱 중요한 게 조합 설립 안 된 애들은 더 주의해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여기들도 투자해서 돈들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단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완공까지 보면 쉽지 않은 현장들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소규모 현장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 건설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메이저 건설사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금리로 시작했잖아요. 1군 건설사 안 들어가면 조달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역시 건설사에 네. 계셨으니까 더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1군 건설사 봤을 때 평당가 비싸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근한시한 거고요. 우리가 2군 건설사인데 우리가 평당 우리는 500에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네. 하면 사람들이 평당 500이래.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런데 그 2군 건설사들이 부담으로 해서 우리 지급 보증인이 이제 책임 준공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PF 대출 들어갔었을 때 PF 금리가 달라요. 네. 요즘 금리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1군 건설사로 가는 게 더 싸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금리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요즘 사업성 떨어지는 애들은 엎어질 가능성도 높고 특히 지금 새로 진행하는 애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일몰제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신청까지 2년 안에 안 하면 일몰. 이제 추진위원회 인가로부터 이제 조합 설립 신청까지 2년 안에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 네.
주어설리 인가로부터 사업시 인가 신청을 3년에 안 하면 또 해제. 네. 이 규정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2012년도에 생겼는데 그 전에 그때 당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있었던 정비구역도 막 해제하지 신규 네. 지정들 안 했잖아요. 네. 일몰제가 쟁점이 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움직이는 신통이니 뭐하니 이런 애는 다 적용되다 보니까 네. 어영부영하다가 사업성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해지할래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영부영하면 강제적으로 일몰하도록 규정이 생겼다 보니까 조합끼리 그 생각보다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분담 네. 금액이 뚜껑 까보니까 1인당 5억씩 내야 된다. 네. 이래 버리는 순간 엎어질 사업 현장들이 꽤 많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소액으로 지금은 막 모아타운 될 만한 곳들 소액으로 갖다 선정되면 가격 좀 뛰면 팔고 막 이런 네. 사람들은 있긴 한데 이게 결국 단타 친다라는 거가 폭탄 돌리기 잘못하면 그럴 수 내가 있죠. 터질 수도 있다는 의미라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중에서도 괜찮은 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다 가기에는 요즘 환경들이 건설 현장들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조금 옥석 가리기를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잘 따져보고 사야 된다. 이게 정말 쉬운 투자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것들은 그냥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특히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막 단기적으로 보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미TV의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건 아마 6월 달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23년도 벌써 이제 반년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집값을 이제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전망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를 뭐 저도 이제 충분히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아마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욕을 네. 와장창 먹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전제 조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 전에 국토연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연구원님들 오는데 거기 경제학 박사님들도 오고 네. 뭐하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이제 2월 달인가 그때 회의 있었을 때 막 이런저런 요즘 시장 얘기들 하고 했는데 이제 비공개 회의였으니까 네. 그때 연구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소장님 봤을 때 올해 집값 방향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저 2022년도 틀린 사람인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 연구원님들도 웃으면서 우리도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단은 뭐 틀린 사람 얘기다라는 네. 거를 일단은 뭐 깔아두시고 보시고요. 네. 제 생각 조금 봤을 때 앞서 저희 일부에서도 요즘은 조금 겸손해져야겠다. 네. 자기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번에 금융시장들 막 얘기 나오고 이제 막 은행들 채권 막 흔들리고 이런 거 보면서 요즘 금융 지식들도 필요하겠다 하면서 네. 뭐 자산관리사 은행 FP라고 하죠. 네. 그것도 따고 투자자산운용사도 취득하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 뭐 이것도 취득하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조금 공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박사과정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 시장을 좀 더 넓게 보자라는 네. 거지. 일단은 진짜 조심스럽지만 네. 작년에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얘기할 때 저는 요즘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동산 전문가로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저도 부동산 투자자로서 네. 저는 이렇게 움직인다. 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더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족들이 부동산 투자자 집안이에요. 네. 애초에 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빨리 뛰어든 것도 저희 아버지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금융권 맨 마지막 직장 증권사에도 있었다가 이제 주식을 대차게 팔아먹고 네. 그러고서 이제 결국 부동산이다 하면서 막 부동산 중개법인도 하면서 실제 거래도 하고 실제 조합원으로서 투자도 하고 네. 그 경력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저도 보고 자란 게 그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이 시장에 빨리 뛰어들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 네. 활동한 건데 저희 가족들 단위로 보면 부동산이 되게 많겠죠. 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오픈한 거가 분명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야, 너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힘들기도 하겠죠. 네. 올라갈 때는 좋은데 또 떨어지면 저희도 막 하다가 네. 여러분들은 집값 1, 2억 빠지면 2, 3억 빠지면 한 채에서 2, 3억 빠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10채면 네. 20억, 30억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가족은 한 채도 안 팔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장에 몇 개 더 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는 게 미친놈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욕해도 할 말은 없는데 네. 일단 안판이에요. 1번.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게 빠졌어요. 네. 예, 저희 가족들은 사실 중개법인도 네. 이렇게 넓게 서울 수도권 한 것도 하나가 저희가 사실 투자로서 돈 번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중개법인으로는 돈이 별로 안 돼요. 저희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 또 적자였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오히려 데이터를 빨리 얻겠다. 왜냐면 이게 법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서울 수도권 그렇게 넓게 하고 직원들만 하더라도 저희가 50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냥 통계를 볼 필요도 없어요. 네. 저희가 움직이는 게 제일 빨라요. 네. 전화 오는 게 어떤지 매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팔아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급매물 나오는 거라든지 거래 현황들이라든지 실제 매수자들이 상담 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네. 온도차가 느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이 꺾이면 먼저 팔아야지라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부인님은 아시지만 작년에 6월달 지방선거 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서 아니었어요. 작년은 5월, 6월까지는 괜찮았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막 7월, 8월 네. 약간 조금 뭐 이제 애매모호하면서 조금 이제 네. 낌새들이 있다가 그러다가 레고랜드 사태가 10월 때 빵 터지면 갑자기 확 네. 그냥 가고 금리 쫙 가고 이래 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는데 그래 버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죠. 이게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저희 가족들도 산 것들에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뭐 1, 2년 전에 산 것들은 마이너스죠. 네. 근데 더 전에 산 애들은 플러스잖아요. 네. 토탈 하면 그래도 플러스니까 진짜 이게 2, 3년 동안 더군다나 뭐 부동산 전문가에 따라서 네. 5년 동안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와 진짜 5년 동안 떨어진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익절을 해야죠. 네. 뭐 손절치는 물건도 있고 익절하는 물건도 있고 아쉬워도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저희 가족이 봤을 때는 이미 너무 급격하게 사실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도 네. 금융위기 때는 그래도 떨어져도 이렇게 계속 12년도까지 쫙 떨어졌는데 팍 단기간 떨어진 걸로는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네. 역대급입니다.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미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게 네. 뭐 여기서 아니야 더 빠질 거라 하면 저는 할 말 없지만 네. 그때 시점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팔기엔 너무 아깝다 생각이 1. 그리고 지금이 반대로 기회다 생각하면서 있는 여유 자금. 원래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더 가고 싶었었던 상급지가 있었는데 네. 여윳돈 가지고서 가자니 당연히 모자르죠. 그러니까 네. 있는 걸 팔아야 하는데 하나 팔아도 3억 마이너스 난 걸로 해봤자 모자르는 거예요. 네. 그럼 두 채를 팔고 넘어가자니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여윳돈으로 조그만 거를 하나 더 잡자. 그렇게 해서 잡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간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로서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투자자로서 그때 가격이 너무 싸서 더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월부터 가격들이 많이 회복했죠. 네. 저희 판단이 그래도 유효한 거였죠. 네. 그러니까 그때 팔았었으면 팔아놓고서 지금 다들 집집마다 막 1, 2억씩 다들 올라가면 네. 야 이게 뭐야 할 수 있을 뻔했는데 홀딩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세금에 어느 정도 또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다 세금 세팅들 다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2주택까지는 또 아예 종부세 중과를 안 해버리면서 이번에 종부세 12월 달에 낼 때 보니까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담 없고 가지고 있고 그러고 오히려 또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입주권 분양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당장 올해 하반기에 반등합니다. 무조건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길게 봤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되기 어려운 환경들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일반 분양도 지금 있는 애들이 거의 마지막 선이지 지금 새롭게 가는 애들은 좀 난항들이 많아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아나 신통이나 네. 한 반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마지막 선이면 그럼 얘네들이 입주하면 얘네들은 당연히 가치가 있을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들이면 적어도 빨리 입주하는 애들은 3년 뒤, 뭐 뒤에 멀리 있는 애들은 8년 뒤 입주하는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막연하게 봐도 그때 가면 지금보다는 경기가 좋아지겠지. 설령 네. 이 시장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은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사업시인가 나면 또 올라가고 네. 관리처분인가 나면 올라가고 이주철거, 착공, 준공 그때마다 가격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뭐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시간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 편하게 있어도 돼 하면서 그렇게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분명 이런 댓글
댓글들도 예상되는 게 실제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소장님네 집안은 여유가 있으니까 또 투자를 하고 뭐하고 하지만 또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은 망할 수도 있다. 네. 뭐다 막 얘기들을 하는데 뭐 맞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지금 상황 속에서 투자를 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자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저희 가족은 이렇게 판단한다 네. 정도로 이게 순화하면 순화한 거고 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것도 발언이 세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뭐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약간 좀 그 조급함이 약간 좀 늘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은 좋은 게 날것의 그 반응들이 바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막 그 댓글들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누가 하나 좀 약간 좀 집값이 상승한다고만 해도 막 엄청나게 안 좋게 막 쓰시는 욕하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누가 좀 집값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또 이제 좀 아니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면서 반대로 또 집을 또 사야 되나요 하면서 약간 또 조급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을 막 빨리 사야 되나요? 라고 막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빨리 사야 되나요? 저라면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전략이 다를 것 같아요. 아파트를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재건축을 대표적으로 얘기 들었었지만 네. 생각보다 안 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언론에서 보는 느낌이랑 네. 현장 느낌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뭐 내가 호갱노노에서 봤는데 이 금액이 거래된 거 보고서 찾아가면 그 물건 없어. 지금 인터넷하고 현장이 좀 느낌 달라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추격 매수하느냐는 조금 좀 생각을 잘 하시고 네. 내가 꼭 그 동네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사는 거지만 네. 애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막 거시 경제 변수도 조금 뭐 이제 확답하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적어도 이 가격이면 싸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샀던 얘기했잖아요. 네. 급매물만 거래가 돼요. 네. 그래서 추격 매수까지는 안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을 픽스해서 가기보다는 여전히 서울 수도권에서도 정고점 대비해서만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바닥 가격에서 회복을 많이 안 덜한 오르는데. 애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조금 입지 분석을 잘 해보면 예전에는 얘가 어디까지 갔는데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어디 얘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여기는 이만큼 회복했는데 얘는 아직 회복을 덜했어. 네. 아직 급매물이 있어. 이런 데들을 잡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지금 추격 매수까지 가냐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러면 제일 편한 거는 청약놀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청약. 무주택자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 시장이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네. 2023년도 이제 4월 달부터 그 청약에 대한 추첨 기준들이 다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는 60% 추첨, 네, 추첨. 84 타입 초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형 넘어가는 대형 네. 평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추첨입니다. 뭐 강남 3구, 뭐 용산 빼고. 이런 데들은 59 타입 이하가 60% 추첨, 뭐 그리고 84 타입 이하 59 타입 초과가 30% 추첨이었나? 이제 그런 걸로 기억하고 이제 84 타입 초과는 20% 추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도 적어도 일단 그러면 강남 3구를 노린다 하더라도 59 타입은 역전이 60% 추첨이 가능하니까 예전에는 뭐 총무피사 아니면 뭐 선당 후곰 장유유서 이런 네.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뭐 가점이 높아야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설령 이제 가점이 낮은 네. 2030 청년층들도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직도 강남 3구 용산처럼 규제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금 마포구나 송동구만 해도 이제 다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이 비규제 지역은 세대 주가 아니라도 청약 조건이 네. 돼요. 아직도 강남 3구나 우리는 그동안 규제 지역 시대에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세대 주여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세대 1이면 세대 분리를 또 어디선가 해야 네. 되고 더 위장 전입하긴 또 눈치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동대문구 청약 예를 들어 이문이경 뉴타운도 일성구역도 이제 청약 나올 거거든요. 휘경상구역 휘경자이 디센티아도 지금 경쟁률 장난 아니게 네. 완판 나고 하니까 거기 동네 이게 아니에요. 일단 인서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세대 1이라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청약통장 1년 넘어간 청약통장이 있고 지금 비규제 지역은 지역 거주 조건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주는 네. 거는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거주민이라 무조건 내
당의 지역들을 잘 노려가지고 네. 청약 도전해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게 또 제일 유효한 거는 금액 부담이 좀 적어요. 제가 앞서서 일부에서도 뭔 얘기했었냐면 이전 장을 복귀해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를 봐야 되잖아요. 네. 아파트 시장이 바로 반등이다는 우리가 조금 장을 봐야 돼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분양권 먼저 뜁니다. 분양권 뜬 다음에 그다음 입주권 뛰어요. 실제로 네. 지금 재건축들 장난 아니게 또 가격대도 올라가고 있고 재개발 지역도 지역에 따라서 회복 많이 한 데들이 존재하고 그러거든요. 투자다 보니까 먼저 밀리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 수요 회복하면 또 금방금방 움직이는 게 네. 출렁출렁한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살려면 투자 금액이 목돈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강남권역 가려면 뭐 2, 30억이 뭐예요? 네. 반포는 40억 넘게 네.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압구정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건축 강남권역 하면 최소한 20억대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도 뭐 하다 보면 막 10억 뭐 하다 보면 5억 이런 데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진짜 소액으로 가는데도 2억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상기 뉴턴 네. 2억입니다. 했는데 분양권은 더 심플합니다. 분양가가 지금 서울에 청약 나오는 게 이제 10억대에서 다들 완판 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애들은 이제 11억도 넘어갈 것 네.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설령 11억에 나온다 하더라도 계약금 10%면 되잖아요. 네. 그럼 1억 1천만 원이면 되고 네. 중도금 대출 다 나옵니다. 네. 여기서도 중요한 게 DSR이니 DTI니 얘기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특별 대출이다 보니까 네. 소득 기준도 그런 규정들 DTI 없습니다. DSR 네. 없어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로도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당첨 받아요. 네. 우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갔다가 소득 인정 금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물론 대학생이라서 신용카드도 없었다. 뭐 소득이 아예 없다. 만 19세만 넘어갔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대학생분들 웬만한 분들은 어쨌든 되니까. 그렇죠. 소득 카드라도 빨리 신용카드 만들어줘 소득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네. 그런 대학생이 식으로. 11억을 받기는 조금 11억을 받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네. 60%를 대출 네, 받으니까 네, 네. 그것도 아니, 그래도 그걸 좀 청약 넣기는 좀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뭐 그런 2030이라 해도 네. 그건 대학생은 제외한다 네. 해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네. 이제 그래도 30대 아, 그렇죠. 분들 네. 같은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10% 넣어놓고 중도금 무이자는 아니래도 네. 요즘 트렌드가 다 이자 후불제예요. 음. 내가 이자 부담을 갖다가 다달이 계속 내는 게 아니라 입주 시점에 그게 네. 이전 장에서 그게 트렌드였었거든요. 네. 그게 다시금 부활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계약은 10% 맞춰놓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입주 시점에 이제 또 실거주 요건이랑 전매 금지 요건도 없앴잖아요.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전매해도 되고 네. 아니면 전세 맞춰가지고 일단 잔금 치러놓고 그동안 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모자란 돈 또 열심히 목표가 있으니까 돈 모아놨다가 그게 유효하지. 지금 아파트 살려고 했을 때 이 얘기하면 또 욕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뭐 무슨 영끌을 장려하냐, 뭐 1억 천 가지고 뭔 11억을 사냐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11억 이하가 있냐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군다나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 네. 기회비용, 더군다나 또 심플한 거가 제가 아까 재개발 재건축 마음 편에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당장 내년 집값이 어떻습니다. 뭐 내후년 집값이 어떻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지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빠르면 2, 3년 뒤에 입주, 네. 늦으면 뭐 8년 뒤에 입주하는 입주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네. 앞으로 신축 아파트 희소성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청약 당첨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공사 중인데 2, 3년 뒤에 입주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장이 설령 당장 내년에 조금 뭐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좀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설령 뭐 떨어져도 내 분양가보다 밀리냐 네. 이것만 생각하면 심플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판단하셔도 당장 지금이 아니라 2, 3년 뒤. 왜냐하면 네. 아파트를 사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당장 사고서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네. 막 흔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분양권은 내가 일단 투자 금액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2, 3년 뒤에 입주하고 그리고 보통 재개발 재건축들은 걔네가 입주하고 나면 동네가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특히 재개발은 그 동네가 하니까 재개발이 되는 곳들이 네.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입주하고 나면서 이미지가 바뀌어 나가니까 그런 효과들도 고려하면서 좀 길게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청약 얘기 좀 해주셨는데 그럼 1주택이신 분들은 좀 2주택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1주택을 좀 더 키워나가시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1주택자들은 옵션이 좀 두 가지죠. 네.
지금 많이들 하는 게 갈아타기들도 네. 많이 해요. 요즘엔 그래도 조금 거래가 좀 돼서 갈아탈 수도 있거든요. 그쵸. 요즘에는. 왜냐하면 내 지역이 어느 정도 조금 예전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네. 하고 더 상급지인데 제가 많이들 올라갔다 했지만 내 지역보다 상급지지만 아직 안 올라간 애들 눌려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내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이 다행히도 뭔가 회복을 했어. 특히 재개발 재건축 중에 여기서도 재개발들은 또 눌려있는 애들이 몇 네. 군데 있다 보니까 여기로 갈아타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즉 상급지를 아직 싼 데들이 있으면 그렇게 갈아타기 여전히 유효하고 네. 좀 이참에 내가 좀 좋은 데로 가겠다. 뭐 네. 결국 같은 의미죠. 그런 식으로도 있는데 2주택 전략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윳돈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요즘 눌려있는 애들 내가 꼭 얘를 팔아서 확 좋은 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냥 아직 싼 데들 여기도 잡고 내 거는 팔기 좀 아까워.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 눌려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일시적 2주택 이제 다 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게 가져가면서 그때 정리하면서 얘도 정리하고 네. 지금 더구나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종전주택 실거주에서 비과세로 팔고 신규주택 2년 뒤에 비과세로 팔고 네. 합쳐서 음. 더 좋은 데로 가겠다. 네. 이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금액이 조금 적다.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살리했을 때 제가 뭐 금액대가 별로 없어요 라고 하시면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앞서서 무주택자분들 청약 얘기했었잖아요. 1주택자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1주택자가 청약을 해도 의미가 없었던 뭐 게 된다고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다 네. 가점이었으니까. 네. 1주택자도 청약 1순위 조건은 돼요. 다만 가점이 0점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23년도 4월 달부터는 네. 가점 0점이라더라도 추천 물량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인서울 청약들을 다시 도전해보면서 그렇게 노려봐도 된다. 그래서 1주택자들도 청약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네. 청약 통장 썩혀놓지 말고 네. 또 계속 또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주택자분들이나 이제 1주택자분들이나 지금 상황은 이제 예전처럼 한 2년 전, 3년 전처럼 뭐 청약이 막 엄청 과열되고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뭐 이제 특정 지역들은 뭐 여전히 뭐 상황이 힘들기도 하다 보니까 청약이라는 거 자체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첨언하자면 요즘에 이제 워낙 신축을 공급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 쪽에서의 워낙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건설은 또 금융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지금 뭐 금리도 불안하고 뭐 채권 시장도 불안해서 아예 공급 자체를 하기가 참 어려워서 특히 이제 재개발 쪽도 시공사를 못 구하잖아요. 지금. 그럼요. 못 서울도 구해서- 그렇습니다. 못 구해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곳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쪽에서 나중에 뭔가 공급 부족 이런 공급 불안 쪽 그런 것들도 좀 예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뭐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몇 년 지나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뭔가 아예 그냥 완전히 신축 미래의 최고로 새 것 이거에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노량진 얘기도 해주시면서 뭐 다른 거 대비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왜 거기는 그렇게 눌려 있고 다른 데들은 이렇게 먼저 반등을 했고 상대적으로 속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그 공통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특정 지역만 그런 거라면 다른 지역들도 좀 그런 공통점을 알면 좀 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살짝씩 거래 제한 조건들이 붙는 데들이 약간 눌려있는 데들 많습니다. 네, 아까 노량진 얘기는 했었지만 네, 좀 먼저 쉬운 것들 먼저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 네, 그래서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원래 한남 성수가 가격대가 항상 비슷하게 갔는데 네. 한남에서도 한남 상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코앞에 두고서 소송 이슈가 또 네. 하나 붙어서 상구역만 급매물 좀 있지만 지금 2구역, 4구역, 5구역은 가격대들이 이게 빠졌다라고 해도 이게 빠진 거에 싶을 만한 금액대입니다. 죄다 한 20억 넘게끔 네. 현금이 있어야지만 투자할 수가 있는데 네. 성수는 지금 33평 가는 것도 네. 현금 한 10억 선이면 대출 받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매물들이 네. 존재해요. 네. 그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눌렸지 하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남뉴타운과 다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덕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덕분에고 조합원들은 때문에 네. 게 되겠지만 그런 사항들에 적용되는 지역들이 하나. 음. 그리고 아까 한남 상구역 예시도 뭐 같은 의미로 들어가 있지만 그 조합의 이슈가 있는 데들. 네. 이걸 이벤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뭔가 사건 뭐 사고들이 이슈가 있는 있는 데들. 거죠. 네. 그런 데들은
뭔가 이제 좀 가격대들이 눌려 있는 데들. 그러면 이거 역시 조합원들은 막 한숨 나오고 여기 또 입주가 우리 생각한 것보다 1, 2년 더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덕분에 난 1, 2년 좀 더 기다려도 돼 하는 사람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즉 재개발 재건축이 사건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뭐 안 좋게 보면 단점이지만 근데 단점이 없으면 사실 쌀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약간 역발상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 그리고 노량진은 약간 좀 다른 케이스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데든 금방 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도 흑석 7구의 아크로 리버 하인 가격대들이 다시금 또 이제 회복하면서 한강뷰 되는 애들이 전에는 실거래가만 25억을 찍었고 호가는 30억까지는 갔었지만 거래는 안 됐었다가 얘네 지금 한강뷰 되는 애가 23억, 24억 선으로 다시금 이제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 아까 가격 쫙 올라갔던 얘기 했잖아요. 흑석 뉴타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맨날 막 말 많고 탈 많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9구역, 11구역 다 관리처분 인가하면서 이제 2주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들도 이제 입주까지 얼마 안 남았다.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으면은 그쵸. 좀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부가현 뉴타운은 회복이 생각보다 또 먼저 됐다는 얘기도 바로 맞은편이 아현 뉴타운이잖아요. 마포 가격대들이 또 다시금 회복하니까 우리도 하는 게 있지만 노량진은 장승배기 역 쪽에 상도파크자이라고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노량진 뉴타운의 메인은 사실 노량진 역인데 그렇다고 장승배기 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직접 비교를 하기보다는 한 다리 건너잖아요. 노량진 주변은 구축들도 많고 빌라들도 많고 아직도 이미지가 좀 그런데 옆에 흑석 뉴타운을 봐야 되고 흑석도 지금의 흑석이 아니라 앞으로의 흑석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가는 애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소장님 안전마진이 없어요 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 뚜껑 열어보면 진짜 어느 정도 회복을 많이 해가지고 안전마진이 진짜 뭐 없거나 많이 적거나 하는 데들도 있지만 사실 뚜껑 열어보고 보면 입지 분석을 본인이 제대로 못 봐서 완전 단순하게 바로 옆에 있는 모 단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아파트 입지 분석을 하는 눈부터 길러놔야 얘네가 이제 나중에 신축 아파트 대단지 촌으로 형성되고 나면 얼마 되겠다가 그려져야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미래에 다 개발되고 나서의 모습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 비교가 안 되는 지역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상반기는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초입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23년 어찌 보면 이제 혼돈의 시기가 아직은 뭐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되게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또 보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뭐 금리로 시작된 한 해가 아직 뭐 절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도 사실 또 예측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를 뭐 어떻게 좀 슬기롭게 보내야 하는 게 좋을지 뭐 소장님이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휘둘리지 말란 얘기 하고 싶어요. 이제 뭐 저도 그때 맨 처음에 경기 얘기하기 참 조심스럽다라고 하면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 투자라는 거는 다 본인이 리스크를 그만큼 지고 저희 가족도 이렇게 했다가 진짜 더 크게 물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 봐라. 막 이제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그만큼 더 리스크를 지고 갔었을 때 나중에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서 더 베팅을 했냐라고 친송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투자에 대한 책임은 뭐 제가 지는 거고 그게 가는 건데 근데 반대로 아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내 거를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상승문자 하락문자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결국 시장에 대해서 각자 바라보는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이 사람 말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무조건 저 사람은 상승문자야. 저 사람은 하락문자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하락한다라고 말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좀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봐도 그 말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일리 있는 비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예를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지방 소멸, 인구 네. 감소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러면 이거는 서울 얘기랑은 사실 좀 동떨어진 네.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방에서도 진짜 위험한 데는 어딜까? 서울에서도 우리가 주택이 뭐 부족하다 뭐다 하지만 우리 신축 아파트는 또 어떨까? 네. 약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나눠보는 거. 그리고 아까 일본도 막 자꾸 막 맨날 나오는 게 다마 신도시, 네. 노인들만 넘쳐나고 다 죽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은 답이 없다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진짜 전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럼 도쿄는 어땠나?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거를 직관적으로만 받아들여도 일기 신도시 미래가 그렇게까지 썩 밝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너무 비난만 하면서 비관론적으로 이젠 다 죽었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 그 와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 각자 도생의 네. 시대예요.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진짜 경기 안 좋을 때 저희 방송했었을 때도 기억나는데 그때도 결국 우리가 다 망한다라고 하면 답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제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뭐 둠스데이가 와요. 우리가 이걸 경제학에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나누거든요. 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즉 포트폴리오로 나눌 수 없는 위험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진짜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다 망한다 생각하면 본인은 쇼 포지션을 잡고서 그럼 뭐 역배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무섭고 네. 실제로 주식이 다 망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막 그러고 또 환율은 또 회복하나 했더니 또 다시 올라가나. 왜냐면 환율도 누가 그걸 단언하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네. 환율은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식인데 내가 그럼 이래저래 결국 못하겠으면 그건 최대한 내가 안전한 내 자산을 지키는 선택지가 무엇일까? 네. 라고 보면서 꼭 뭐 이게 부동산 투자를 제가 해라 라고 강요는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수가 뭘까? 각자 도생을 해보면서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23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리스크가 있는 걸 이제 잘 컨트롤하고 그걸 동행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득을 잘 보느냐 그게 이제 결국에 미래에 얼마만한 이제 자산을 갖게 되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영상들 저런 영상들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셔서 부자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